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함께 파헤쳐볼 사건 파일은요, 바로 가족 간 공유 재산의 대가입니다. 가족끼리 돈이나 부동산 문제 얽히게 되면 흔히들 에이, 설마 우리 가족인데 무슨 일이 있겠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선의로 덥석 시작된 행동이 진짜 치열한 법적 공방으로 번지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의 전담 법률 전문가가 되어서 이 복잡한 판결문의 핵심 아주 쉽고 명쾌하게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살펴볼 브리핑 순서입니다. 1번 가족 간의 법적 분쟁 배경부터 시작해서요. 2번 대여금인가 생활비인가, 3번 사무관리의 의미, 4번 법원이 인정한 청구 금액, 그리고 마지막 5번 최종 판결과 교훈까지 속도감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가족 간의 법적 분쟁 배경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형제들이 엄청나게 비싼 부동산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막상 등기부등본 떼보니까 우리끼리 말로 한 약속이랑 내용이 완전 다른 거예요.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굳건했던 가족 간의 신뢰라도 순식간에 골치 아픈 법적 폭탄으로 돌변하는 거죠.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어머니와 두 자녀, 그러니까 이 사건의 원고와 피고죠. 이분들이 아버지 소유였던 울산의 부동산을 처분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돈으로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사들여요. 이때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굳게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너희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이 부동산의 3분의 1씩 각자 이름으로 넘겨주마 하고요.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하게 보는 구두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자녀들이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까지 걸어서 강제로 지분을 가져오는 아주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섹션, 대여금인가 생활비인가, 본격적인 돈의 성격 공방입니다. 자, 첫 번째 다툼인데요. 소송을 건 원고 측 주장은 이겁니다. 내가 피고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안 갚았다. 그런데 법원은 누구 손을 들어줬을까요? 바로 피고였습니다. 왜냐고요? 피고가 2019년 8월 30일에 원고한테 딱 1,000만 원을 이체한 아주 명백한 은행 거래 내역이 있었거든요. 원고는 아니 이건 그거 갚은 게 아니라 딴 돈이다 라고 우겼지만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건 빌린 돈 갚은 걸로 봐야지 라면서 딱 잘라 말했습니다. 두 번째 다툼도 진짜 흥미로워요. 원고가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매달 꼬박꼬박 5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피고에게 보냈습니다. 원고는 당연히 이것도 빌려준 돈이니까 갚으라고 했겠죠? 그런데 이번에도 법원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매달 똑같은 소액이 정기적으로 입금됐다는 점, 그리고 당시에 피고가 고령의 어머니를 직접 모시고 살고 있었다는 정황에 주목한 거예요. 그래서 법원은 이건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가 어머니 생활비에 보태 쓰라고 보낸 돈일 확률이 높네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버립니다. 아무리 가족끼리 감정적으로 맞서더라도 객관적인 정황 앞에서는 힘을 못 쓴다는 걸 제대로 보여준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섹션, 이 사건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사무관리란 무엇인가? 여기서 사무관리라는 법률 용어가 튀어나오는데요. 말이 조금 딱딱하게 들리시죠? 제가 아주 쉽게 번역해 드릴게요. 한마디로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인데 다른 사람 도와주려고 발벗고 나서서 그 사람 일이나 재산을 대신 처리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서에 도장 쾅쾅 찍은 적도 없는데 순수하게 선의로 나선 상황, 그걸 법적으로 보호해 주려고 만든 아주 특별한 장치인 셈입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내가 너 도와줬으니까 돈 내놔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법원이 이 사무관리를 인정해서 돈을 돌려받게 해주려면 아주 깐깐한 세 가지 조건을 전부 통과해야 해요. 첫째, 그 일을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애초에 없어야 합니다. 둘째, 남을 위해 해주겠다는 분명한 의사가 있어야 하고요. 셋째, 그 행동이 상대방한테 해가 되거나 상대방이 싫어할 만한 일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전부 객관적으로 증명해야만 내가 대신 쓴 돈을 떳떳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기준을 바탕으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섹션, 법원이 인정한 청구 금액. 이 가족의 공유 부동산에 진짜 엄청난 위기가 닥치는데요. 아직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시절에 근저당권을 쥐고 있던 채권자가 이 건물을 그냥 경매로 넘겨버린 겁니다. 당장 집이 남의 손에 넘어가게 생겼잖아요. 다급해진 원고가 어떻게 했느냐, 자기 아파트를 담보로 무려 1억 원이라는 거액의 개인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법원에 공탁금 5천만 원을 탁 내서 경매를 간신히 막아냅니다. 와, 진짜 원고 혼자서 총대 메고 형제들의 공동자산을 극적으로 지켜낸 순간이죠. 이제 돈 정산을 해야겠죠? 원고는
내가 쓴 돈 절반은 피고 네가 내라 주장했지만 여기서 법원에 예리한 칼날이 들어옵니다. 경매를 막으려고 쓴 대출금이자나 소유권을 찾아오기 위한 취득세, 변호사비 같은 건 피고를 위해 대신 내준 사무관리로 오케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건물 세입자들한테 돌려준 보증금 같은 건 단호하게 잘라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원고랑 피고가 완전히 똑같은 공동 임대인의 지위에 있다는 게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거든요. 철저하게 법적으로 방어한 비용만 딱 인정해 준 겁니다. 자, 법원의 치밀한 계산표를 한번 볼까요? 먼저 어머니 상대로 소유권 뺏어오느라 쓴 변호사 비용 약 2,750만 원 나왔습니다. 법원은 이 소송 덕분에 피고도 3분의 1 지분 챙겼으니까 피고가 절반인 1,375만 원 내라고 판단했어요. 취득세 역시 피고 몫을 대신 내준 거니까 정확히 절반. 그리고 경매 막으려고 낸 대출이자 1,080만 원도 결과적으로 피고 재산을 시켜준 거니까 절반으로 나눠서 543만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아까 배운 사무관리 3가지 깐깐한 조건 기억나시죠? 거기에 이게 아주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최종 판결 및 법적 교훈.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분석한 서울 북부지방법원의 실제 판결문 문서입니다. 법원이 양측의 수많은 주장과 산더미 같은 영수증을 진짜 하나하나 꼼꼼하게 대조해서 마침내 탕탕탕 결론을 내린 거죠. 최종적으로 피고가 토해내야 할 금액 비중을 보시면요. 부동산 소유권을 가져오기 위해 들어간 변호사 비용이랑 세금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피고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자기 지분 챙긴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그 지분을 지켜내기 위해 원고가 피땀 흘려 지출한 법적 방어 비용의 절반은 법의 명령에 따라 고스란히 뱉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최종 판결 금액 바로 3,404만 3,332원입니다. 법원은 피고한테 이 금액에다가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이후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무려 연 12%의 지연이자까지 얹어서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가 초반에 대여금 주장은 기각당해서 아쉬웠겠지만 이 사무관리를 통한 치밀한 비용 청구로 결국 승리를 쟁취한 셈이죠. 1원 단위까지 딱딱 떨어지는 법원의 계산, 정말 소름 돋게 인상적이지 않나요? 판결문에 적힌 이 한 줄이 오늘 해설에 모든 걸 관통합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 돈을 좀 썼다고 해서 덮어놓고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 행동이 진짜로 우리 가족 구성원의 재산과 이익을 지키기 위한 거였고 상대방한테 해를 끼친 게 아니었다는 걸 철저하게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만 법의 보호막을 씌워준다는 거죠. 자, 오늘 사건 파일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당장 오늘 여러분이 가족의 공동재산을 지키기 위해 직접 발벗고 나선다면 그 기여도를 정확히 증명할 법적 증거 지금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혹시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그냥 선의에만 기대고 계신 건 아니겠죠? 가장 가까운 가족일수록 돈의 성격을 확실히 선긋고 영수증 꼼꼼히 챙기고 기록을 남겨두는 것. 그것이야말로 소중한 가족의 평화도 지키고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겁니다. 오늘 준비한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